유체의 흐름을 공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 유체의 경우에는 이상유체라고 가정하고 이상유체의 흐름은 우리 베르누이 방정식으로 이제 기술한다고 설명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하는 예까지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제 한두 시간 더 11강을 공부할 텐데 이상유체가 아닌 경우를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푸아제유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물리를 공부할 때 이상적인 것들을 많이 다뤘습니다. 우리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강체 다뤘었죠. 그리고 이상유체 다루고 앞으로 이상기체라는 걸 또 다룰 것입니다. 이것들은 전부 이상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렇게 가정을 하면 물리법칙을 적용하는 것이 엄청 쉬워집니다. 그리고 실제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상적인 것으로 가정하는 것과 크게 결과가 다르지 않습니다. 대신 그 물리법칙을 적용하는 건 엄청 쉬워진다고 하는 거죠. 강체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보통 고체의 경우에는 힘을 받으면 변형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였죠. 그래서 절대로 물체 내의 어떤 두 점 사이의 거리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물체였습니다. 이상유체는 또 어떻게 해서 이상적이었습니까? 이상유체의 경우는 흐르면서 유체는 액체나 기체가 흐르면서 밀도가 바뀔 수가 있는데 밀도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점성에 의한 에너지 손실이 없다고 가정하면 그게 바로 이상유체였습니다. 실제 유체는 이렇지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상기체는 이상유체와는 이제 좀 다릅니다. 이상유체는 기체와 액체, 유체가 두 가지를 하고 이건 이제 유체의 흐름을 이제 공부할 때 하는 것인데 이상기체는 어떻게 가정한 것이냐면 기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부피가 0이고 입자들은 서로 단성 충돌하는 방법으로만 상호작용하는 기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건 이제 무엇을 배울 때 나오냐면 연력학을 배울 때 이상기체라는 가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체는 이미 지난 10강에서 공부했고 이상유체는 우리 11강 지금 이번에 공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상기체는 14강 연력학 제1법칙에서 이제 이상기체를 이제 가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이상유체 배우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상유체가 아닌 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 점성에 의한 에너지 손실이 이제 있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다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점성이란 바로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유체는 기체나 액체가 전부 점성이 있는데 그 점성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 하는 것을 측정하는 장치를 우리가 고안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비스코미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체의 정성을 측정하는 이런 장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통형 속이 빈 원통형 속에다가 안에다가 실린더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이 실린더가 이제 원통형 용기나 거의 크기가 비슷하고 그다음에 위아래는 마찰이 없는 베어링으로 이걸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전혀 마찰 없이 이게 회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성을 측정할 액체를 그 사이에다가 지금 여기 그림에는 굉장히 그 실린더하고 용기가 많이 떨어져 있게 그렸지만 사실은 굉장히 작게 이렇게 붙여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용기를 이렇게 부어 넣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연결했냐면 여기 이 추를 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저 위에다 감아놨어요. 그래서 이 추를 떨어뜨릴 것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요놈의 추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요게 내려오면 저 위에 있는 게 뱅뱅 돌겠죠? 자, 이렇게 뱅뱅 돌면 그래서 이 점성이 있는 유체 내에서 특히 이제 이런 액체를 주로 할 때 하는데 요게 뱅뱅 돌면 어떻게 되냐? 이때는 우리 잡고 있던 추를 놓으면 이 실린더가 잠시 가속을 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곧 어떻게 되냐면 요 추는 천천히 내려오면서 이 실린더도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외부에서 가하는 토크하고 그다음에 점성에 의한 힘이 그 저항력이죠. 그 저항력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토크가 같아져 가지고 평행을 이루어서 일정한 각속도로 이렇게 회전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액체의 점성과 실린더의 회전 각속도가 서로 반비례하게 되겠어요. 이게 일정하게 회전하는 각속도가 만약에 점성이 작으면 더 빨리 돌고
점성이 크면 더 천천히 돌겠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각속도를 측정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크기나 이런 것들을 측정할 것 같으면 거기서부터 점성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런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실험에서 점성을 구할 때 어떤 원리를 이용하는가 하는 걸 보기 위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하기로 하겠어요. 이 부분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이 실린더의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작다고 그랬죠. 그래서 실린더 용기 사이의 간격이 실린더의 반지름에 비해서 무척 작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조그만 부분을 보면 그건 원호를 그리는 게 아니라 거의 똑바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그려놓으면 자 이렇게 그 부분을 확대하면 이렇게 그린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점성이란 뭐냐면 사실은 에너지를 손실하는데 무엇 때문에? 저항 때문에 에너지 손실하는 것인데 어떤 저항이냐면 유체 내부의 마찰이다. 그래서 유체가 이렇게 흐를 것 같으면 유체의 한 부분과 다른 부분 사이의 마찰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성 때문에 유체의 한 층이 다른 층에 대해 이동하려면 그 유체층에 힘을 작용해야지 되게 그렇게 되는 거죠. 이상 유체의 경우에는 그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점성인데 그래서 그런 걸 보기 위해서 이제 아까 어땠습니까? 실린더를 돌린다고 그랬죠. 실린더를 돌리면 그 실린더가 돌아가서 한쪽에 힘을 가하고 한쪽에 이렇게 이 유체가 이렇게 있으면 유체의 위쪽 면이 이렇게 힘을 가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힘을 가했으면 요 전체가 다 움직이지 않으려면 아래 것도 저쪽으로 힘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요건 지금 상대적으로 정지해 있는 거예요. 정지해 있고 요 놈만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요 놈이 이 전체가 합력이 0해야지 요 전체가 이제 요 놈에 대해서 요것만 움직이겠죠. 그래서 요것도 저기 왼쪽으로 이렇게 힘이 가한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되겠습니다. 사실 실제 유체는 모두 점성을 가지고 있고 또 액체의 점성이 기체보다 더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우리 분석할 것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힘을 한쪽 끝의 면이 이 유체하고 닿는 면이 이렇게 움직일 것 같으면 이 유체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 면하고 여기 실린더 면이죠. 또 이건 원통 벽면이 되겠습니다. 그 실린더 면과 벽면하고 접촉하고 있는 유체의 속력은 바로 요 놈의 속력과 같겠어요. 그러니까 요 놈은 어떻습니까? 정지해 있으니까 요 부분은 안 움직이고 요 부분은 어때요? 움직이니까 요 부분의 속력이 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는 부분들은 유체가 속력이 비례해서 이렇게 점점점 빨라지겠습니다.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층 흐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 여기서 각 부분의 속력이 저 위에 있는 것은 저 위에 있는 면이 실린더 면이 이렇게 움직이는 속력하고 같다면 요 아래에 있는 건 여기니까 그 사이가 차례차례 속력이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걸 층 흐름이라고 부르고 윗면에 접촉한 유체 부분의 속력은 윗면의 속력과 같고 아랫면과 접촉한 부분은 정지하였고 중간 부분은 속력은 그림과 같이 일정한 비율로 이렇게 증가하는데 이런 식으로 흐르는 유체의 흐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층 흐름이다. 그리고 영어로는 레미나 또는 레미나 플로우, 레미나만 가지고도 레미나 플로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레미다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레미나 플로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레미나라고 하는 건 얇은 층이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층 흐름이라고 부른다. 이건 속력이 아주 빠르지 않으면 요 위에 있는 요놈의 속력이 아주 빠르지 않으면 점성을 가지고 있는 유체는 이런 식으로 레미나를 이루면서 층 흐름을 이루면서 이제 움직인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런 층 흐름이 있는 경우에는 유체 전체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처음에는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여기 A, B, C, D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이제 움직이고 있어 조금 있다가는 어떻게 되냐 요 A, B는 제자리에 가만히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이것과 같이 같은 만큼 요만큼 이렇게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흐름의 모양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점성을 갖고 있는 유체의 점성 계수, 이 점성 계수를 그냥 점성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점성 계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건 단면을 그려놨지만 여기에 힘이 작용하는데 이렇게 힘이 작용할 때 이 부분에 힘 작용한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만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를 A라고 하겠어요. 이 부분의 넓이를 A만 힘으로 잡아 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작용한 넓이가 A면
그렇게 작용하는 힘을 뭐라고 그러냐면 힘을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요거의 넓이로 나눈 거, 이걸 갖다가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나중에 다음 강의에서 우리 고체의 변형을 배울 때 바로 요거 배우게 됩니다. 이 스트레스를 우리말로 변형력 이렇게 번역하는데, 변형력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어떤 면에 작용한 힘을 그 면의 넓이로 나눈 거, 이걸 변형력이라고 번역을 했고, 이건 물리량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이거를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그 변형력이 그 물체를 잡아다니면 그건 장력 변형력이라고 하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밀면 이게 측밀리기 변형력이다. 쉬어링 스트레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쉬어링 스트레스가 이렇게 작용하면 그놈은 이때 이 변형과 어떤 관계가 있냐면, 자, 이 유체의 흐름의 두께가 L이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L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맨 아래는 안 움직이고 여기는 그러니까 요만큼 거리로 움직이고 그걸 시간으로 나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변형이라고 하는데, 우리 어떤 길이에 대해서 얼마만큼 변한 거를 변형, 스트레인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 고체에서도 이거 비슷한 거 합니다. 이 경우에는 그 스트레인을 속도로 나누면 스트레인이 생기는 비율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측밀리기 변형의 변화율이다. 다시 말하면 변형을 그게 일어난 시간으로 나눈 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변형을 시간으로 나누면 그게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속도가 되겠죠. 간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니까 속도니까, 속도를 그 층의 간격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측밀리기 변형의 변화율이라고 하는데, 요 두 개가 서로 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고체에서도 스트레스가 스트레인과 비례한다. 그리고 스트레스와 스트레인 사이의 비례관계, 비례상수를 뭐라고 그러냐면 역률이라고 하는데, 그것과 비슷한 게 여기서 그 비례상수, 이게 바로 점성계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좌변은 A분의 F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변형력이라고 그랬죠. 스트레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L분의 V는 변형의 변화율이라고 그랬죠. 그 변형의 변화율, 이 변형력이 변형의 변화율에 비례하는데, 그 비례상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점성계수라고 부르고, 그 점성계수는 그래서 그런데 이 경우는 이 지금 어떤 경우냐면 속도가 일정한 비율로 이렇게 지금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속도가 꼭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짧은 구간으로 나눠서 저 L을 갖다가 좀 짧게 나눕니다. 짧게 나누면 그 구간 동안은 일정하게 변하니까 그 짧은 구간을 DL이라고 하고, 그 사이에 속도 변화량을 DV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바로 요것이, 그래서 짧은 구간의 DL 동안의 속도 변화량, 요게 짧은 구간에서 변형률의 변화율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짧은 구간에서 변형률의 변화율이 스트레스가 짧은 구간에서의 변형의 변화율과 비례한다. 그리고 그 비례상수가 점성계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성계수는 이제 어떤 물질, 그 유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나타내는 물리량이니까, 우리 이것도 이제 단위를 가지고 있고, 이 단위를 이제 표시해야 되겠죠. 이 단위를 알기 위해서 먼저 이 점성계수의 차원을 우리 구하면 단위를 구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점성계수의 차원을 먼저 구하면, 자, 점성계수의 차원 구하기 위해서는 아무 식이나 이용하면 되죠. 이 식 이용하면 좌변의 차원은 무엇의 차원과 같습니까? 힘을 넓이로 나눴으니까 압력의 차원과 같죠. 그리고 우변은 어떻습니까? 점성의 차원에다가 dV를 dL로 나누면 V는 길이 나누기 시간인데, 그걸 길이로 나눴으니까 시간분의 1의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 점성계수의 차원은 뭐와 같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 압력의 차원에다가 시간의 차원을 곱한 것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 단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압력 단위에다가 시간 단위를 곱한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점성 단위를 CGS 단위에서 많이 이용합니다. 근데 사실은 표준 단위는 SI 단위겠죠. 그래서 CGS 단위를 먼저 볼 것 같으면, CGS 단위, 압력 단위는 단위를 넓이로 나누니까 다인 나누기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시간을 곱했으니까 다인 곱하기 시간 나누기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되는데, 요거 복잡하니까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푸아즈라고 부릅니다. 이 푸아즈는 푸아제유의 이름을 딴 단위입니다. 오늘 처음에 시작할 때 푸아제유 법칙 했죠. 그 푸아제유 법칙을 만든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이름을 따서
푸아제이라는 CGS의 점성계수의 단위를 이용하고 그때 푸아제이를 간단히 표시하는 문자는 P의 소문자 P를 이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P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SI 단위계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 압력 단위에다가 시간 단위 곱하면 되니까 파스칼에다가 초를 곱하는 것이 SI 단위계의 점성계수의 단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유체의 점성계수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점성계수는 온도에 아주 크게 의존합니다.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살펴보겠습니다. 온도는 섭씨 온도로 표시하고 피마자율을 보고 물을 보고 공기를 보기로 하겠어요. 그래서 0도씨에서는 어떠냐? 피마자유가 이때 그냥 푸아즈로 표시하면 53 푸아즈입니다. 근데 물의 점성계수는 아주 작아서 센티푸아즈로 표시해야 되겠어요. 센티푸아즈는 뭐겠습니까? 100분의 1 푸아즈죠. 그래서 센티푸아즈의 단위로 할 것 같으면 1.792 센티푸아즈다. 공기의 점성계수는 정말 작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푸아즈는 어떻게 됩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푸아즈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푸아즈의 단위로 하면 마이크로푸아즈라면 171 마이크로푸아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 한 40도쯤 되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피마자유의 점성은 아주 줄어듭니다. 그래서 액체의 경우에는 온도가 높아지면 점성이 푹 줄어듭니다. 물의 경우에도 여기 한 3분의 1, 요거는 한 25분의 1 정도 줄어들었죠. 근데 물은 한 3분의 1 줄어들었죠. 근데 기체의 경우에는 온도가 증가하면 점성계수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커졌습니다. 그리고 80도 정도 본다면 그러면 이 피마자유의 점성계수는 또 0.3으로 그 10분의 1 정도로 작아졌죠. 그리고 이거는 한 2분의 1 정도 작아졌습니다. 물은. 그다음에 공기는 오히려 더 커지는 이런 점성계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베르누이 방정식을 어떻게 적용을 했었습니까? 베르누이 방정식은 어디다 적용했었냐면 이상유체에서만 적용했죠. 근데 우리 실제 그 이상유체는 거의 없죠. 그래서 점성이 작은 유체에서는 우리 어떻게 했냐면 대부분 그냥 베르누이 방정식으로 그냥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봐가지고 여기서 베르누이 방정식의 결과를 어디를 어떻게 좀 고쳐야지 될지 이런 걸 계산해서 보정해서 이용을 하는데 점성이 클 것 같으면 베르누이 방정식의 결과가 약간 크게 차이가 나겠죠. 그때 이제 이용하는 게 이제 뭐냐면 푸아제이 법칙이 있고 스톡스 법칙이 있는데 이런 푸아제이 법칙과 스톡스 법칙은 그 점성이 있는 유체의 모든 그 흐름에 그 현상에 다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현상에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푸아제이 법칙을 하려고 하는데 푸아제이 법칙은 어디에 적용하냐면 관에 튜브에 흐르는 점성 있는 유체가 흐를 때 그때만 적용하는 게 되겠어요. 스톡스 법칙은 어디에 적용하면 유체가 점성이 있는 유체 어떤 물체가 이동할 때, 그럴 때 스톡스 법칙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푸아제이 법칙을 이제 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푸아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 사람으로서 뭘 했던 사람이냐면 에콜 폴리테크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프랑스에서 대학교는 에콜 폴리테크는 아주 굉장히 우수한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특히 과학자를 양성하려고 프랑스에서 만든 그런 데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이제 프랑스 사람을 소개할 때는 대부분 아주 훌륭한 사람들은 프랑스에서 나온 유명한 과학자들 전부 이 에콜 폴리테크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다가 이런 표시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요거 에콜 폴리테크 출신이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에콜 폴리테크 하면 프랑스에서 그래도 알아주는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에콜 폴리테크에서 물리학과 수학을 공부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의사 공부를 해가지고 1828년에 의사 자격을 받고 파리에서 개업으로 활동을 했는데 이제 물리도 공부했으니까 물리적으로 여러 현상을 설명하는 걸 좋아하는데 특히 혈액이 사람 몸에서 어떻게 순환하는지 관심을 가졌습니다. 봤더니 이 혈액은 상당히 점성이 큰 이제 그런 이제 유체가 되겠죠. 액체가 되겠죠. 그랬을 때 그 혈액을 지나가는 흐름을 하기 위해서 관을 지나가는 점성이 가지고 있는 유체의 흐름을 연구하다가 푸아제이 법칙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푸아제의 법칙으로 관을 흐르는 걸 설명하는데,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은 무엇로도 유명하냐면, 이제 혈압을 잴 때, 요새도 혈압 잴 때 이제 어떤 게 있습니까? 여기다 이렇게 매가지고 찍찍찍 해가지고 수은 가지고 재는 경우 있죠. 안 그런 경우도 많지만, 그래서 이 수은을 이용한 혈압계를 이제 최초로 측정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의 이름이 점성계수의 CGS 단위에 이용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푸아제의 법칙을 이제 유도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거기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 관입니다. 지금 관인데 이 관을 통과하는 점성 유체의 흐름을 우리 보겠습니다. 볼 때 이 관의 유체가 흐르게 되면 아까 어떤다고 그랬어요? 이제 속력이 빠르지 않으면 여기서 그 레미나를 이룬다고 그랬죠. 층 흐름을 이룬다고 그랬죠.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양쪽이 이렇게 관이 있고 여기 흐르게 되니까 아까는 어땠습니까? 한쪽 면은 정지해 있고 다른 쪽 면은 이제 움직였죠. 근데 양쪽 면이 다 정지해 있고 흐름은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여기 이제 이게 반지름이 R이고 그 다음에 여기 반지름이 이렇게 여기가 R이고 길이가 L인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기로 하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유체가 흐를 때 어떻게 되냐면, 그 중앙에서 반지름이, L인, 이제 여기 이렇게 흐를 것 같으면, 자, 요 부분만 이렇게 먼저 보겠습니다. 요 부분만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여기가 반지름이 R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흐르면, 자, 요게 이렇게 흐릅니다. 그러면 요 놈은 일정한 속력으로 이렇게 흐르는데 요 부분을 볼 것 같으면, 이때 요건 일정한 속력으로 흐른다고 하는 건 평형 상태가 있다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이렇게 평형 상태가 되면 바로 유체에서 요 부분이 받는 힘의 합력이 어떻다는 뜻입니까? 0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힘은 어떤 힘 받느냐? 요 놈이 이쪽으로 흐르도록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양쪽 끝에 압력 차이 때문에 생기는 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왼쪽의 압력을 P1이라고 그러고 오른쪽의 압력을 P2라고 하면 왼쪽에서는 이 압력 때문에 이 압력에다 요 작은 부분의 넓이, 그러니까 요 반지름이 스몰 r짜리니까 파이 r 제곱하면 거기에 오른쪽을 누르는 힘이 되겠어요. 그리고 요건 압력 P2에다가 파이 r 제곱 곱하면 요 부분이 왼쪽으로 이제 누르는 힘이 되겠죠. 요 두 개를 합한 것이 요 전체의 부분을 오른쪽으로 미는 그런 힘이 되겠습니다. 근데 또 모두 작용합니까? 여기 층 흐름에 의해서 점성 저항력이 작용하죠. 점성 저항력이 이렇게 여기 다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놈을 다 더한 거하고 이게 점성 저항력이고 압력에 의해서 이걸 끌고 가는 힘, 이건 이제 드라이빙 포스인데 요 두 개가 같아가지고 요 안에 요 부분이 지금 일정한 속력 V로 흐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지름이 R인 곳에서 흐르는 속력 V를 우리가 이제 구하는 것이 우리 이제 첫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하기 위해서 먼저 어떤다고 그랬습니까? 오른쪽으로 끌고 미는 힘은 압력 차이에 의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압력 차이에서 끄는 힘은 P1 빼기 P2하고 파이 R 제곱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성 저항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성 저항력은 아까 구해놓은 거 있었죠? 그 점성 저항력은, 바로 뭐가 되냐면, 여기서 변형력은, 변형 변화율에 비례하고, 그래서 여기 F 나누기 A는, DR분의 DV에 비례하고, 이제 여기 에타를 곱하면 비례상수가 에타였습니다. 근데 F 나누기 A에 여기다 A를 곱할 것 같으면 그 변형력이 되죠. 근데 이 A는 바로 뭐냐면, 이 점성 저항력은 바로 뭘로 구한 것이냐면, 여기 옆면의 전체 넓이가 바로, A죠. 힘 작용한 부분의 넓이니까, 아까 여기 조그만 부분을 할 것 같으면, 원 귀둥의 옆면의 넓이가 되겠어요. 그 옆면의 넓이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2파이 R 곱하기 L 하면 이 옆면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를 붙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요 힘을, 0보다 큰 힘으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이 힘의 크기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요 놈하고 요 놈하고 같게, 요 놈은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힘이고 요 놈은 왼쪽으로 작용하는 힘인데 그 크기가 같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 평형 조건을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볼 것 같으면 요 DR분의 DV는 어떻게 돼요? 아까 가운데 부분이 제일 빠르고 옆으로 갈수록 속력이 작아지니까 R이 커지면 커질수록 V는 작아지죠. 그래서 요 놈이 0보다 작기 때문에 요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야지 요 전체가 0보다 큰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였습니다.
그러면 요 두 개가 같다고 놓으면 그러면 요 V에 대한 미분 방정식이 되죠. 그래서 그러면 요 적분을 할 것 같으면 요 1차 미분 방정식이니까 적분하면 V를 아래 함수로 구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겠어요. 요거 두 개를 갖다가 이렇게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 dV만 빼면 나머지는 전부 아래 함수니까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dV는 마이너스 2에타 L분의 P1 빼기 P2 이거 전부 다 상수예요. 곱하기 RdR 이렇게 되죠. 요 놈을 이제 적분을 할 것 같으면 어디서 어디까지 적분합니까? 자, 봤더니 제로는 어떤 거냐면 요 가운데입니다. 제로에서 여기 R까지 적분합니다.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아니, 제로에서 R만큼까지 적분이고, R에 대해 적분이죠. 그리고 제로에서, 요 끝에서, 여기 이걸 봐야 되죠? 요거. 그래서 R에서는, R이 어디에요? 저 묘음과 접촉한 데죠? 그 접촉한 데서는 속력이 얼마입니까? 0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서부터 R 되는 곳의 속력을 V라고 하면, 그래서 속력은 제로에서부터 V까지 적분하고, 그 다음에 R은 R은 요 끝이죠. R에서 R까지, 스몰 R까지, 라지 R에서 요 끝에서 요 스몰 R까지 이렇게 적분했습니다. 요 두 개 같다고 하면 요걸 풀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적분했으니까 좌변은 뭐가 돼요? 그냥 VR 이렇게 되죠. 우변은 적분하니까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2분의 R제곱이 나오는데, R 대입하고, 라지 R 대입해서 뺐는데 앞에 마이너스 4가 있으니까 요거 바꿔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라지 R 제곱 빼기 R 제곱 이렇게 됐어요. 요거 VR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게 R의 함수로 속력을 표시한 거죠. 이 R의 함수로 속력을 표시한 걸 그림으로 그려볼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R이 0일 때는 속력이 제일 크죠. 라지 R일 때는 속력이 0이 되죠. 그 그림은 이런 모양으로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게 VR의 모양인데 요걸 뭐라고 그러냐면 파라볼릭 벨로시티 프로파일이다. 벨로시티의 끝부분을 연결한 거. 요게 프로파일인데 그 프로파일이 어떤 모양이냐면 포물선 모양이다. 요거 이차 함수이기 때문에 포물선 모양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푸아제의 법칙을 이제 구하려고 하는데 푸아제의 법칙은 무엇에 대한 법칙이냐면 반지름이 라지 R인 관을 흐르는 유체가 단위 시간 동안에 얼만큼 나오는가 바로 그런 부피 흐름률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 관의 단면을 이렇게 보겠어요. 요 관의 단면을 이렇게 보고서 그러면 요 관이 여기 전체 반지름은 라지 R인데 요 중에서 조그만 부분을 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반지름이 스몰 R이고 두께가 DR인 그런 부분을 보겠어요. 그래서 요 부분에 흐르는 유체가 흘러나오는 양을 보겠습니다. 반지름이 스몰 R이고 두께가 DR인 부분에서 DT 시간 동안에 지나가는 부피를 볼 것 같으면 그건 뭐 하면 되겠어요? 요거의 넓이에다가 여기서의 속력을 곱한 다음에 DT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DA가 바로 이 부분의 넓이입니다. 곱하기 V 곱하기 DT 하면 요거 DA는 바로 뭐예요? 2파이R DR이죠. 그 다음에 V는 아까 구해놨었죠. 아까 그 속력, 이 벨로시티 프로파일에서 구한 거 여기다 씁니다. 그리고 DT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단면 전체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요 부분을 R에 대해서 다 적분하면 되겠죠. R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채로에서부터 R까지 적분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DV라고 하면 요걸 왜 DV라고 했냐면 DT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흘러나간 거니까 DV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적분합니다. 그래서 저기 DT가 있고 요놈은 이제 적분을 하면 요걸 제로에서부터 R까지 적분하면 요 적분이 바로 뭐가 되냐면 4분의 R 4승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쓰면 이제 DT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부피 흐름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단위 시간 동안에 요 관을 통과해 나오는 그 유체의 부피를 얘기합니다. 그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DT 동안에 DV 흘러나왔으니까 DV를 DT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DV 이렇게 구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 DT로 나누면 그게 바로 부피 흐름률이 되겠습니다. 그 부피 흐름률을 Q라고 한다면 Q는 DV를 DT로 나눴으니까 이렇게 되겠어요. 요거 DT로 그냥 나눴습니다. 여기에 바로 푸아제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라지 R인 관을 점성이 에타인 그런 점성 유체가 길이가 L인 관을 흘러나올 때 관의 양쪽 L 양쪽 끝에 압력차가 P1 빼기 P
2라면 이런 식을 통해서 부피가 단위 시간 동안에 요만큼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게 푸아제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푸아제의 법칙을 좀 해석할 것 같으면 먼저 푸아제의 법칙을 보니까 여기 뭐가 있습니까? 분모의 점성 계수가 있죠. 이 얘기는 부피 흐름률은 점성 계수에 반비례한다. 점성이 크면 클수록 어떻습니까? 단위 시간 동안에 흘러나오는 게 작다. 뭐 그럴듯하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푸아제의 법칙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반지름의 4승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부피의 흐름은.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 관의 반지름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흐르는 그 점성 유체의 양이 작아진다고 하는 뜻이죠. 이게 우리가 혈액이 흐를 때 이게 큰 영향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혈압이 점점 높아지는 게 어떤 경우입니까? 우리 혈관에 뭔가가 이제 찌꺼기가 껴가지고 혈관의 반지름이 작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혈관의 반지름이 절반이 될 것 같으면 부피 흐름률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6분의 1로 감소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혈관이 조금만 작아지더라도 혈액이 흐르는 게 16분의 1로 감소하기 때문에 이게 큰일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기 L분의 P1 빼기 P2인데 길이가 L인 부분의 압력 차이가 P1 빼기 P2다라고 하는 L분의 P1 빼기 P2를 뭐라고 부르냐면 프레셔 그레디언트, 압력 기울기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상유체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상유체의 경우에는 관의 그 단면의 넓이가 똑같고 평평하게 놓여 있으면 이때 압력이 전부 어떻습니까? 압력이 다 똑같고 흐르는 속력도 다 똑같고 그렇죠. 근데 점성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다는 뜻이에요? 관에 점성이 있는 유체가 흐르면 관의 넓이가 바뀌지 않아도 그래도 속력이 이제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관이 수평으로 놓여 있더라도 유체가 흐르는 방향으로 압력이 감소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푸아제의 법칙이 알려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푸아제의 법칙을 이제 이용할 것 같으면 관을 흐르는 점성을 가지고 있는 유체가 어떻게 흐르는가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푸아제의 법칙으로 점성을 가지고 있는 유체가 관을 따라서 흐르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하는 걸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톡스 법칙을 공부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